사람이 오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세 가지를 잃는다고 했다. 시간 감각, 사람 얼굴, 그리고 귀. 한도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진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확히 몇 층인지도 잊은 높이에서 사람들은 점처럼 움직였다. 그 점 하나하나가 자신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사라졌다. 한도현 67, 재계 5위 그룹 회장. 사람들은 그를 아직도 현역인 권력이라 불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시계를 만졌다. 10년 전 해외 일정 중에 맞춘 시계였다. 단 한 번도 시간을 틀린 적 없는 물건. 회장님, 정우석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오늘 일정입니다. 오후 3시 이사회, 저녁엔 장관 쪽과 만찬이. 우석. 한도연이 말을 끊었다. 요즘 사람들 말이 잘 안 들린다. 정우석은 잠깐 멈칫했다. 청력 검사 일정을. 아니. 한도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말은 들려. 근데 속이 안 들려. 정우석은 더 묻지 않았다. 회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뜻이었다. 그날 점심 무렵 한도현은 예정에 없던 외출을 했다. 경호원들이 말렸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다. 잠깐이다. 건물 앞은 늘 그랬듯 분주했다. 회사원들, 택배기사, 경비원들, 그리고 구두 닦는 소년 하나. 구두 닦으세요. 17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낡은 의자, 해진 솔, 그러나 눈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한도연은 그냥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얼마냐? 1,000원이면 됩니다. 그는 웃었다. 이 건물에서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 의자에 앉아 구두를 내밀었다. 소녀는 말없이 솔질을 시작했다. 리듬은 일정했고 손놀림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때 소년의 손이 멈췄다. 회장님. 한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왜? 시계. 오른쪽으로만 만지시죠. 한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내려다봤다. 그게 왜? 소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왼손으로 만지면 소리가 달라져요. 무슨 소리?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구두를 닦았다. 그리고 다 닦은 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구두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한도현이 쪽지를 집으려는 순간 소년이 아주 낮게 말했다. 시계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한도연의 귀엔 총소리처럼 울렸다. 뭐라고? 소녀는 이미 다음 손님을 불렀다. 구두 닦으세요. 한도연은 쪽지를 천천히 펼쳤다. 짧은 문장. 오늘 밤 9시. 회장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처음으로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잠들지 못했다. 귀가 아니라 등골이 먼저 늙었다는 걸 그제야 느끼면서 그날 밤 한도연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시계가 몇 시간째 그대로였다. 손목이 허전한 게 아니라 머릿속이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시계를 집어들었다. 오른손으로 귀에 가져갔다. 틱, 틱. 아무 문제 없는 소리. 이번엔 왼손으로 바꿔들었다. 각도를 아주 조금 틀리는 순간. 틱, 지직. 미세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기계음 위에 겹쳐진 이질적인 울림. 한도연의 미간이 천천히 좁혀졌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시계를 하나 더 꺼냈다. 같은 방식으로 귀에 대봤다. 틱, 틱. 아무것도 겹치지 않았다. 아,
짧은 숨이 회장실에 흩어졌다. 그는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우석. 몇 초 뒤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회장님. 지금 회장실로 와. 지금이요? 지금. 전화를 끊고 한도현은 시계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우석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도현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밀어놓았다. 귀에 대봐. 정우석은 잠깐 망설였지만 말없이 시계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었다. 들리나? 잡음이 있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다. 한도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낮게 물었다. 이 시계 언제부터였지? 회장님 해외 일정 중에 맞추신 걸로 기억합니다. 10년쯤. 그동안 누가 내 옆에 있었지? 정우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시계는 회의실에도, 차 안에도, 병원에도, 가족 식사 자리에도 항상 함께였다. 전략기획실 쪽에서 권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미연. 그리고 정우석은 말을 삼켰다. 박상도 부회장도 그때부터 회장님 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도현은 눈을 감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그리고 한도현이 눈을 떴다. 그 소년을 찾아. 정우석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구두 닦던 아이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모르고 있었겠지. 정우석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늘 그렇듯 건물 앞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소년을 보지 않았다. 그저 지나쳤다. 검은 승합차가 조용히 멈췄다. 정우석이 차에서 내렸다. 어제 그 아이지. 민재는 놀라지 않았다. 예. 회장님이 널 찾고 계신다. 민재는 잠깐 주변을 둘러봤다. 여긴 안 돼요. 왜? 귀가 많아요. 정우석은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해질 때요. 장소는? 민재는 건물 지하 쪽을 가리켰다. 소리가 제일 죽는 곳. 그날 저녁 지하 주차장. 한도현은 처음으로 소년과 마주 서 있었다. 왜? 나한테 말했지.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소리가 너무 컸어요. 무슨 소리? 회장님 시계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숨 쉬는 소리. 한도현은 잠자코 들었다. 사람은 거짓말하면 숨이 바뀌어요.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그 시계는 숨이 아니라 전기가 숨 쉬고 있었어요. 정우석이 옆에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민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언제? 엄마가 살아있을 때. 그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분식집 하셨어요. 라디오가 하나 있었고 민재는 짧게만 말했다. 그 소리랑 같았어요. 한도현은 직감했다. 이 소녀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도 듣고 있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요. 정우석이 숨을 삼켰다. 한도현은 결정을 내렸다. 그럼 우리가 말을 바꾸자. 말을요? 듣고 싶은 말만 흘려주는 거다. 민재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 그날부터 한도현은 일부러 말을 흘렸다. 전화로
회의실에서 혼잣말처럼 전부 사실처럼 들릴 거짓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정우석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강미연 상무가 출장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어디로? 부산입니다. 한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때 민재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왜? 그 사람 말고 다른 소리도 있어요. 어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숨이 아예 없는 소리. 한도현은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기업 내부의 배신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 지우기의 연장선이라는 걸. 지하 주차장은 항상 같은 냄새가 났다. 기름, 먼지, 오래된 콘크리트. 한도현은 그 공간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리가 죽어 있는 곳. 그래서 더 많은 게 드러나는 곳. 민재는 기둥 옆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듣고 있었다. 아까 말한 숨없는 소리. 한도현이 낮게 물었다. 누구냐?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공기 중의 진동을 더듬는 것처럼. 여러 명은 아니에요. 확실한가? 네. 한 사람. 정우석이 옆에서 말했다. 그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사람이 아닌 척을 한 사람. 그 말은 어디까지나 소년의 표현이었지만 이상하게 정확했다. 한도현은 결단을 내렸다. 회의를 열겠다. 언제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틀 뒤 정우석의 눈이 커졌다. 이사회 전 임원 간담회 형식으로요? 그래. 듣는 사람에게는 먹잇감이 될 만한 내용으로. 그날부터 한도현은 일부러 말을 흘렸다. 비자금 쪽 정리 들어간다. 해외 자산부터 본다. 내가 직접 감사팀을 만든다. 전부 구체적이었고 전부 거짓이었다. 민재는 회장실 옆 작은 방에 머물렀다. 사람이 적게 오가는 곳. 그는 하루 종일 소리를 기록했다. 숨이 바뀌는 순간, 잠깐 멎는 순간, 너무 고른 순간. 그리고 회의 당일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민재는 커튼 뒤 벽과 의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등은 벽에 붙인 채. 한도현이 입을 열었다. 이사회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6개의 숨이 한 박자씩 어긋났다. 민재는 속으로 셌다. 하나, 둘, 셋. 정우석이 이어받았다. 특히 해외 계좌 쪽입니다. 숨 하나가 짧아졌다. 이번엔 회장님이 직접 모실 겁니다. 그때였다. 화면 속 박상도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표정은 그대로였다. 말도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숨도, 멎음도, 동요도 없다.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민재는 그 얼굴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사람들이 불안해할수록 박상도는 더 조용해졌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도현이 말했다. 부회장. 박상도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내일 아침 잠깐 보지. 물론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 하지만 민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그 목소리에도 숨은 없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괜찮냐? 한도현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머리가 아파요. 정우석이 급히 물을 건넸다.
누구냐?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박상도 부회장님. 정우석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해요. 무슨 말이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도현은 그 말을 이해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너무 오래 내려다본 사람. 숨을 숨길 필요조차 없어진 사람. 그날 밤 민재는 회장실 근처 방에서 쉬고 있었다. 경호는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새벽 2시 민재는 눈을 떴다. 너무 조용했다. 경호원들의 숨이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려야 할 소리가 사라져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문 쪽으로 갔다. 그때 아주 작은 금소금, 철컥,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민재는 곧바로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발소리는 없었다. 숨도 없었다. 그 사람은 방 안을 한번 훑어보고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 있었지. 낮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그 순간 민재는 확신했다. 이 숨없는 소리는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엄마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때와 같은 공기였다.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정우석의 목소리. 불이 켜지고 문이 다시 열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재는 침대 아래에서 기어 나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맞지? 한도연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에요. 한도연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날 새벽 한도현은 결심했다. 이 싸움은 증거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을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다음엔 내가 미끼가 된다. 한도현의 말에 정우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회장님, 이미 한 번 노출됐습니다. 지금 더 나서시면. 그래서 지금이다. 한도현은 단호했다. 저쪽도 서두르고 있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소년의 얼굴엔 겁보다도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너는 한도현이 민재를 향해 말했다. 이제 내 옆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제가 할 일은요? 기억해. 뭘요? 박상도의 소리. 없던 숨이 언제 처음 흔들렸는지. 민재는 그 말을 이해했다. 그날 오후 한도현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의 소문을 흘렸다. 회장 개인 자산 일부를 외부 재단으로 이전한다. 그 재단은 이미 문을 닫은 곳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통로. 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완벽한 진짜 정보. 그날 밤 정우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말해. 박상도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급하게요. 한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으로 잡아. 다음 날 회장실. 두 사람만 남았다. 박상도는 늘 그랬듯 여유로웠다. 회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십니다. 나이 탓이지. 그래서 주변을 좀 정리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한도현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좀 정리하려고. 박상도의 시선이 시계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아주 짧은 순간. 자네 생각은 어떤가? 회장님 재산은 아직 손 뗄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도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민재 어머니 이름이 김선영이더군. 그 순간 박상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정확히 0.8초. 아주 짧았지만 민재가 말한 처음 흔들리는 숨의 길이었다. 분식집 하셨다지. 박상도의 숨이 그제야 들어왔다. 깊고 늦게. 그 이야기는 왜? 라디오. 한도현은 말을 끊었다. 그날도 켜져 있었겠지. 박상도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한 번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회장님. 박상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사람이 너무 오래 위에 있으면 아래가 안 보입니다. 아니. 한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한 거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우석과 수사관들이 함께 들어왔다. 박상도는 저항하지 않았다. 증거는 있습니까? 충분히. 박상도는 수갑을 차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김선영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민재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살아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멎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다. 어디 있지? 한도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박상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관에게 팔이 잡힌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우석이 민재를 바라봤다. 확인해봐야 한다. 그날부터 수사는 속도를 냈다. 박상도의 계좌, 차명법인, 오래된 통화 기록, 그리고 11해 전 김선영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사망 처리 없음, 실종 상태 유지, 병원 기록 일부 삭제, 의미 없는 문장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한도현은 그 기록들을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죽이지 않았군. 정우석이 고개를 들었다. 예. 왜? 죽이면 끝이지만 살려두면 침묵이 됩니다. 그 말에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럼 엄마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격리된 겁니다. 그날 밤 한도현은 결정을 내렸다. 직접 가자. 어디로요? 기록이 지워진 곳은 항상 외곽이다. 도심에서 2시간 떨어진 곳. 이름도 낡은 작은 요양병원. 간판의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민재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무섭냐? 한도현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는 게 더 무서워요. 한도현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섰다. 병원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의사는 기록을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대화하진 못합니다. 문이 열렸다. 침대 위에는 아주 마른 여자가 누워 있었다. 김선영, 민재의 어머니. 소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민재 숨보다 먼저 소리가 들어왔다. 민재의 다리가 그제야 움직였다. 엄마. 김선영은 아들의 손을 힘없이 붙잡았다.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입술은 움직였다. 그날 라디오 끄지 마. 민재는 그 말을 단번에 이해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의 귀를
믿고 있었던 거였다. 한도현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이 모른 척했던 시간들, 듣지 않으려 했던 말들, 모두 이 한 사람에게 쌓여 있었다. 며칠 뒤 박상도의 모든 혐의가 공개됐다. 도청, 내부정보 유출, 경쟁사 내통, 그리고 입을 막기 위한 불법 격리. 법정에서 박상도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있습니까? 박상도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위에 있으면. 그는 말을 멈췄다. 아래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민재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사람의 숨보다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된다는 걸. 법정이 끝난 뒤 세상은 빠르게 다음 뉴스로 넘어갔다. 재계의 거물, 오랜 내부 배신, 도청과 불법 격리. 사람들은 사건을 소비했고 며칠 뒤면 다 잊을 거였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서야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병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아직 말을 오래 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잠드는 얼굴이 달라졌다. 민재는 병실 안의 소리를 들었다. 기계음, 의사의 발걸음, 멀리서 나는 엘리베이터 소리.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분명한 게 있었다. 엄마의 숨.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민재. 한도연의 목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들렸다. 잠깐 나올래. 복도에서 한도현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이제 내가 할 선택이 남았다. 선택이요? 귀를 어떻게 쓸지. 민재는 그 말을 이해했다. 이제 자신은 듣는 아이로 살 수도 있었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있었다. 전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사람 말부터 듣고 싶어요. 한도현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한도현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계를 차지 않았다. 저는 10년 동안 시간을 차고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제부터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을 들을 겁니다. 그날 이후 한도현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다. 완전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결정은 사람을 통해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재는 다시 구두를 닦지 않았다. 대신 작은 방에서 소리를 배웠다. 의사는 말했다. 비정상적으로 예민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정확합니다. 민재는 그 말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제 듣지 않을 선택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재가 물었다. 회장님, 왜 저를 믿으셨어요? 한도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던 17이 있었거든. 민재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며칠 뒤 한도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시계를 꺼냈다.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시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옥상에서 민재는 엄마의 휠체어를 밀었다. 바람소리, 햇빛,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숨. 민재. 엄마가 말했다. 이제 들리지 않아도 돼. 민재는 웃었다. 알아요. 그날 이후 민재는 사람의 숨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한도현은 시계 없이도 시간을 잃지 않았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었다.